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제 채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주요 후보 캠프 내부에 내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선대본부.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저녁을 먹었죠. 이제 원팀이 되냐 싶더니 홍준표 의원이 요 사람 좀 공천해달라라고 얘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갈등의 씨앗 조짐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일단 선을 그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이핵관, 즉 이재명 측 핵심 관계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조응치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다라면서 사실상 정청래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죠.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여전히 이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풀린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부의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정 아나운서, 오늘 뉴스 썰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봅니까? 네, 너 때문이다라고 어떤 대변인을 저격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 더 레프트, 더 왼쪽 얘기 좀 해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레프트는 유명 트위터리안이죠? 맞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이따 뉴스 썰기에서 전해드리겠고요. 민주당 얘기고요. 맞습니다. 영끌 인터뷰는 누구와 인터뷰를 합니까? 네, 오늘 그 광주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실종자가 5명이나 되는데 업계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각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램비콘 업계의 제보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부의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두 캠프에 앞서 얘기했지만 네 분을 다룰 텐데 예, 상대방은 좀 더 갈라지길 원하고 우리 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후보 간의 다툼보다는 낫죠. 일정한 설왕설래가 있는 정도. 후보 간의 다툼과 그렇죠. 의원 간의 이런 건 좀 다르다. 그럼 저쪽 집 불이 더 크다. 후보는 한 사람으로 다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이핵관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불꽃이 튀는 모양새인데, 첫 번째 주제는 먼저 윤석열 선대본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제가 예전에 속값이라고도 표현했던.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예, 첫 주제는 홍준표의 속값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후보가 요청해서 저희도 이제 어제 이후 시간에 갑자기 나온 소식이어서 살짝 전하긴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과 이제 만찬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간의 1대 독대 회동이었기 때문에 배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가 내용이 어땠다는 등 얘기를 보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 저녁 6시가 좀 넘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님들이 비공개로 갑자기 만난다고 하니까 많은 언론들이 긴장하면서 어디에서 만찬하는지를 찾아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 홍준표 후보의 글과 함께 만났던 내용의 일부가 좀 소개가 됐고 또 오랜만에 만남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덕담들도 간이 건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덕담은 일단 뉴스에 안 나오고 속값이 관심이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요구했다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좋은 말로 청문혼대 몰렸던 건 국정운영 능력 담보로 담보에 대한 이 뭔가 조치가 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해석하면 요 사람이 이제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공천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전 후보가 올렸던 글이 지금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공천의 특정 인사 추천이랑 같이 맞닿아 있는 건지는 홍준표 후보만이 알 수 있는 것 알고 있죠.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얘기를 건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더하기 이제 처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비리를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들 두 가지를 글을 올렸습니다. 예. 처갓집 비리엄단 선언 이렇게 예. 되니까 근데 처갓집 통닭과 함께 좀 와닿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시종일관 얘기해왔던 것은 법과 원칙 앞에 예외가 없음을 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지금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 새로운 나라의 비전과 정책을 통해 국민께 꾸준하게 언급하고 설득하고 있고요. 그 예. 결과 지금 뭐 여러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이 있는 것으로 이 내용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두 사람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이제 알려졌고 사실상 홍준표 의원도 뒤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지를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할 텐데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일단 한 명은 지난번 이제 대선 경선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서는 홍준표 후보 당시를 지원했었죠. 사법연수원 13기에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입니다. 재선 수성구청장. 그전에는 이제 행정고시를 통과해서 대구시청에서 쭉 근무를 한 고위 공무원이었고 대구시청 기획관리실장 뒤에 수성구청장에 나갔고 홍준표 의원의 측근이죠. 네. 근데 꼭 이분도 있어야 이게 국정운영 담보를 보여주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건 지금 방금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배석자 없이 이 정말 비공개 회담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공개 회담이 되었죠. 그러니까 경선 후보 1, 2위 간의 회동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는데요. 어찌됐건 좀 상식적인 저는 요구를 했다고 봤어요. 국정 능력을 확보하라. 처갓집 비리 엄단하라.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예. 이걸 하지 않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은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동 이후에 문제는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퇴할 때처럼 뭐 별 볼 일 없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수정 교수가 뭐 상임 선대위원장 사퇴할 때처럼 어쩌다 보니 대선 후보가 된 것 같다라고 정도 불쾌감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누구누구를 콕콕 찍어서 실명까지 나오면서 이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 이게 예. 지금 어찌되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전략 공천을 만약 요구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홍준표 의원께서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시켰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혹은 선대본에서 회의 후보의 이 전원을 전해들은 이 측이 윤핵관이 이 언론에 공개했을지 누가 봐도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한 쪽이 공개하겠습니까? 요구를 받은 쪽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흘리겠습니까? 언론에? 어찌되었건 저는 이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가 뭐 후보라고 좀 표현하시기에 거북하실 수 있는데 윤석열 경선 후보 간 1, 후보와 2위 간의 홍준표 의원이 경선 후보 간에 어쨌든 1, 2위를 했던 경선 후보 간의 회담이 이렇게 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상의 이 뭐랄까 대우를 뭐 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 뭐 장경태 의원은 열심히 네. 불을 지피고 있는데 좀 불 꺼져라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의 취재 능력을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너무 좀 폄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의원님 근데 제가 여쭤본 건 이진은 대구 수성구청 물론 훌륭한 분일 수 있는데 이분을 콕 집어서 국정운영 담보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기 위해서 공천해라. 뭐 이건 적절한지 홍준표 의원이. 아니 어찌됐건 한 분은 법률가시고 한 분은 행정관이신가요? 어찌됐건 행정고시 출신의 대구시에서 시정을 하셨고 또 심지어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2번이나 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 지금 나가오신 거지 이진훈 이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보궐선거의 공천을 특정 사람의 추천,
선거를 통해서 진행되는가라고 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아마도 이 질문에는 특정한 사람 누군가 하나를 콕 집어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공천해야지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아마 홍준표 국민들께서 의원님의 하는 얘기가 추천 녹아 있지 않나 정도는 싶습니다. 이 정도 무시할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천공 스승이나 이 건진 법사가 추천했으면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통해서도 2020년 초에 신천지 이 소위 신천지 이 예배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구 경찰에 저기 요청했는데 딴 쪽으로 가면. 대구지검에서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이게 한쪽 말씀을 누구에게 묻는 말씀을 질문에 드리는 점은 대한 저희가 지난 계속 이번 주 계속 점을 많이 쳐가지고 점 얘기하면 또 민주당 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 말고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 본질은 대한민국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천 시스템에서 특정 정치인 누군가가 나의 사적인 추천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민주당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추천하는 것을 근데 얘기하는 것인지 묻는 거죠. 공천 프로세스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반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통해서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인재 영입이나 여러 가지 이 인재 추천을 받아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하는 전략공천 방식이 있습니다. 경선 방식과 전략공천 방식이 사실상 이 모든 정당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제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 근데 보시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모르시는지 어떤지 장경태 의원님 보시기에는 공천 시스템을 이렇게 언급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 가까운 인사를 공천에 추천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니, 두 후보 간의 회담을 예. 통해서 인재를 천구하고 추천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걸 수락 여부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거지 저한테 물어볼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이 홍준표 후보의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 과도할 정도로 편해드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인식을 더불어민주당과 장경태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이런 던져봅니다. 정도의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선대위가 오합지졸인 겁니다. 그건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장경태 의원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할 얘기가 참 불구경하고 많은데 있는데 아니 김명희 그게 대변인이 후보가 이 방금 끌어들이고 있는 말씀하셨잖아요. 모습입니다. 배석자가 없이 두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언론에 흘러가죠? 홍준표 의원님이 얘기하신 예,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그 얘기를 좀 공식적인 해보면 얘기를 하는 일단 거잖아요, 김명민 저희가. 대변인은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특정인을 콕 집어서 공천해달라, 전략 공천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홍준표 전 후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인사고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야기는 얼마든지 건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인사를 추천했다고 그 사람을 반드시 공천하게 되면 공당으로서 가져야 되는 공천의 공식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있게 되는데 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은 자, 그러면 겁니다. 좀 질문을 바꿔보면 추천할 수는 있지만 조건으로 거는 건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그건 지켜보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일단 홍준표 의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일단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얘기, 이 공천 문제에 관한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요청을 한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는 공천 문제 관여할 생각 없다. 공천은 원칙 기준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원칙을 세워놨다고 했는데 앞서 이제 김병민 대변인 얘기도 그렇고 네. 그러면 제안은 제안으로서만 받을 뿐이고 만약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공천 문제는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각 정당 아까 전략 공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그 전략 공천의 주체는 당의 지도부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공천관리위원회의 룰에 따라서 이 지역은 경선 또 이 지역은 가장 경쟁력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공천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도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정치인이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는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유력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 이 사람 이렇게 점지하게 되는 그런 정치가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힘줘서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께서도 좋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장경태 의원님이 계속 지적했는데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해도 원래 이제 예전에는 혹시 이제 80년대생들이니까 또 요즘 안 그렇었지만 예전에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 큰 분들이 이렇게 공천 나눠 먹기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 공천에는 단수 공천과 경선과 그리고 전략 공천이 있는데요. 이 전략 공천에는 어찌되면 전략적인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이 정무적 판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 대선과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대선 경선을 치렀던 1, 2위 후보 간의 소위 단일화, 뭐 당내 단일화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홍준표 의원의 합류는 매우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윤석열 선대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마치 개인적으로 사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수수방관한다? 대단히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둘 간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의 지금 적절치 않은 혹은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원칙에 따라 세워놨다. 모든 당원 단계 전략 공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발목 잡아서 저는 5개 선거구로 아마 경선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소위 홍준표 의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도 경선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만약 경선했을 경우에 오히려 경선을 하면 종로 같은 경우는 최재형 원장이 아마 1위할 가능성이 높고 또 나머지 이진훈 청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인지도를 높아주는 계기가 됐을 거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나았다고 봅니다. 다른 당 일에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관심이 너무 지대하게 많으시면서 우리 대변인께서도 관심 많으시니까요. 감정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꾸 뭐 이제 일당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의 단일화 같은 표현을 써가시면서 조금 과하게 해석하는 여지가 있는데 민주당에는 경선에서 사실상 후보가 될 뻔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맞잡고 원팀이 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잠깐 보이시고 그 다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활동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비전통합위원회까지 하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하나 둘씩 찝어갖고 당내에 있는 문제를 외부의 시각에서 침소봉대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정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상대 정당을 비난하게 되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객관적인 징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정당인도 아니고요. 중립적인 아시겠지만 중립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물밑에서 홍준표 의원이 딱 걸었는데 예를 들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 공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다면 종로가 상징성이 크니까 전 대선 후보가 나와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주 유리한 대구 수성에 전략 공천을 하는 건 거의 뭐 배지를 따놓은 당상인데 잘 크게 전국적 인지도가 없는 분을 전략 공천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사천인데 그렇잖아요. 뭐 조건인데 이거가 알려졌다. 이 캠프 내에서 그러면은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홍준표 의원이랑은 굳이 원팀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글쎄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도 두 분 간의 만남을 가지고 나서 이 본인의 그 SNS에 글을 쭉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올렸는데 이 내용을 바라보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합의되거나 나왔던 이 공개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해석의 여지들이 담기게 되고 그다음 또 다른 질문들을 같이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 사실상 홍준표 전 후보가 직접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미 뉴스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아마 밖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조금 전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도 그렇고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또 함께 가야 될 동반자로 인식하기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알리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고요. 팩트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궤적자 없이 만났다가 밥 먹다가 이 사람 2명 공천해줘.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선대위 돌아와서. 그래서 권영세 본부장 상의를 했는데 홍 의원이 이 두 사람을 공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권영세 본부장이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아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재연하면 재연이 아니죠. 상상하면 그렇죠. 네, 아마도 상상하면. 윤석열 후보가 상의했을 사람은 총괄본부장일 가능성이 매우 예, 작죠. 자꾸 이제 유출 얘기하시는데 아마 장경태 그래서- 의원님 얘기처럼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단독 달린 기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민주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있는 그대로 유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본부장 그러니까 회의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이제 후보를 후보 통한 간의 내용도 이 마찬가지겠죠. 대화 회담이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대한민국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중요한 정치인들 간의 만남이 있었으면 그래요? 그 안에 실제는 어떤 그러면 일들이 있었는지에 홍준표 대해서 의원이 얘기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을까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그래요. 얘기들을 과하게 좀 장경태 의원님이 해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도 이따가 좀 한번 재밌게 근데 이게 나눠봤으면 사실 저는 좋겠습니다. 뭐 유출보다는 권영세 본부장이 오전 회의에서 강하게 앞서 저희가 들었듯이 뭐 지도자로서는 물론 당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성토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홍 의원과 손잡을 생각은 별로 없다. 이 기회에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해요.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나요? 예. 홍준표 후보를 특정해서 언급했다라고 이제 보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칭하진 않았기 때문에 유승민 예. 의원일까요? 그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 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성을 선거를 이끌고 하는 누군가는 원론과 원칙론적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비공개 만찬 뒤에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만났을 때 청문 혼답에 글을 홍준표 의원이 남겼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회담하시느라 뭐 음식은 못 드셨죠라고 한 청년이 물으니까 윤 후보가 워낙 먹성이 좋아서 뒤에는 뭐 못 먹었다 이런 얘기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합류만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자 그래도 양아치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문혼답이 올린 거는 오늘 아침에 권영세 본부장이 강한 톤으로 사실상 홍준표 의원을 크게 비난하기 전의 일이고요. 조금 전에 홍준표 의원이 올린 거는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본부장의 결재를 받냐 선대의 고문은 없던 일로 돼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오늘 5시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만났잖아요. 거기 얘기도 좀 나오네요. 종로 출마에 관해서 홍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건 없는 지지를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조건 없는 지지는 이제 꼭 종로 공천을 안 받아도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달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웠던 시기 이후에 선대위를 이제 해체하고 선대본부를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결기를 보여드렸고 그 뒤로 많은 당원들과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위기들이 지금 정권 교체 불씨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고 조건 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재형 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고요.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도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처럼 야당이 뭔가 좀 불협화음이 나고 다시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의 바람일지 모르겠으나 아마 종국 3월 9일까지 가는 길에 모두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함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게 어찌됐건 조건 없이 합류한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더 떠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뭐 김종인, 이수정 그 교수님 또 신지혜 씨까지 다양한 분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유승민 의원 합류하지도 않았고요. 홍준표 의원 합류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합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뭐 뒤통수라면 뒤통수고 믿는 도끼 발등이면 발등 찍힌 겁니다. 이 두 후보 간의 회의를 하다못해 저 같은 평 의원도 만약 후보와 어떤 대화를 했다면 그 대화를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그래도 경선 후보 간의 대화 아니었습니까? 이 대화가 유출됐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두 분에 대한 공천 과정이 사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공천 과정이 모두 다 후보 등록을 정식으로 받아서 물론 이 후보 등록을 받는 것만이 공천 프로세스는 아닙니다만 이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 한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대선 주자였던 이 두 후보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추천에 대해서 그렇게 사천이라고 폄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 바로 태도가 문제입니다. 권영세 총괄본부장이 지도자로서의 자격,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자격 운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윤석열 이 후보 측 캠프에서 만약 이 선대위 과정에서 아주 뭐 마지막 그 소위 다시 한번 이 원두막이라도 오두막이라도 세운다는 심정으로 이 초심으로 돌아 세운다고 하셨는데 윤핵관 사총사가 누굽니까? 예. 말이 좀 이 많이 저기- 엇나가서 길어지게 되는데요. 네, 저기 네.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홍준표 의원은 면이 확 깎였습니다. 이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면이 계속 확 제가 깎였죠. 지적해 사천한 게 걸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천이라는 표현은 우리 앵커님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쓴 말씀을 대변인님이시죠. 제가 사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제 기억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 사천이라고 일단 표현. 나중에 제가 테이프 한번 돌려보고 보셔- 테이블 보시죠. 한번 명확하게 비디오 돌려보시죠. 판독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장경태 의원님의 인식이 제가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정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을 공천에 적극적으로 제의하게 되는 모습들 아마 공식적인 공천의 프로세스보다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익숙하게 우리 장경태 예. 의원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천 과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를 판단하는 건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선대본부의 내분 움직임을 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쌍따옴표를 땄는데 종천 의원의 얘기입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탈당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관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우사 하잖아요. 지금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쪽 네. 집 얘기로 왔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 돌려드려야 될 얘기가 참 많네요. 네. 이 앞서 네. 지금 조홍천 의원이 실제 정청래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좀 많나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께서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진정성이 더 보일 수 있도록 불교계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있었고요. 예. 실제로 그런 마음들은 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정청래 의원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려 보고요. 며칠 전에 정세균 전 총리님과 함께 의원 40여 명이 함께 가서 108배를 조계사에서 예. 드리곤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요. 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어찌되었건 이 여러 이 오해와 갈등을 최소한 풀고 함께 다시 한번 화해와 화합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종천 의원과 더 친합니까? 정청래 의원과 더 친합니까? 그건 너무 뭐 예, 알겠습니다. 다 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조홍천 의원님의 입장에서도 상황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여러 변수들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거고요. 예. 아마 정청래 의원도 그 당시 조계사의 108배 하는 그 현장에도 왔었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마음들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또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조홍천 의원도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해권이 찾아왔다라고 올린 걸 보고 의아스러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거 앞두고 정청래 의원이면 또 당의 핵심 의원인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아스럽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해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자체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장경태 의원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정청래 의원님은 왜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까? 제가 보기엔 윤핵관이 하도 뜨겁고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워낙 자주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패러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패러디가 아니라 뭐 저는 그렇게 용어에 생각합니다. 대한 네.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왔으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찾아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아마 누군가는 왔었겠죠. 예. 누군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어떤 승리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또 불교계와의 화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권유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아마
핵관이라고 패러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아까 장경태 의원님 얘기에 따르면 둘간이 조용히 나눴던 얘기들이 밖으로 회자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의 취재 결과 전원을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들과 달리 해당 사람이 직접 특히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이 국회의원에 찾아와서 탈당을 권유했다는 얘기를 밖으로 여과 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 얘기에 빌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김병민 대변인이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요. 예. 정청래 의원님의 이핵관 이 표현은 SNS,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공개 회담에 배석 없이 한 회담이 유출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안이죠.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싶으시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죠. 표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핵관이라는 표현 내에는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뜻을 빌어서 집권당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대화 내용까지 모르죠. 내용이 나와 있는 건 그 내용인데 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자진 탈당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왕좌왕 힘들어하는 모습을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본인 글을 확 올려버리게 되면 아까 장경태 의원님 말처럼 그 당은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정당 아닙니까? 뭐 이른바 이핵관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보다도 정청래 의원이 그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여러 불쾌감이나 혹은 서운함 등이 작동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일지 아니면 후보 간의 회담을 총괄본부장으로 보이는 사람께서 본인 분께서 이렇게 이 자격 운운하면서 공개하는 게 참 온당한 일인지 저는 좀 두 가지가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장경태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조홍천 의원 얘기를 보면 탈당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경태 의원은 또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없어요. 주변에 없다. 네.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있는 2명의 국회의원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민주당에는 대화를 하지 않죠. 국회의원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아니, 다른 우리 목소리들이 많다. 김병민 대변인께서 아직 별로 없어서 네. 그럴 수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끼리 대화를 그렇게 막 누군가의 동료 의원에 대한 탈당과 이런 여부를 실제 열어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이 복당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일단 정청래 의원의 탈당 얘기가 왜 나왔냐. 어제 이제 저희가 뉴스 설계에서도 다룬 바가 있지만 과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국감에서 불교계를 향해서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절하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가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g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봉이 김선달이란 부분, 사실은 통행세 부분은 언론에서도 몇 번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봉이 김선달이란 부분이 좀 이제 마음이 불교계에서 많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여러 번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항의 시위 뭐 정청래 의원 사퇴하라 이런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고요. 예. 관련 사진들을 보면 지금 각 전국 사찰에 저렇게 정 의원은 사퇴하라, 정청래 의원 사퇴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도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도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17일이죠. 17일에 가서 앞서 얘기했듯이 108배, 108번 절을 하면서 불교계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도 내일이 이제 전국 승려대회죠. 전국 승려대회를 열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는 또 참여할지 아직 미정이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참여를 하는데 정청래 의원 참여할지 미정이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본인도 사과를 불교계 했지만 불교계가 안 받아들여주는 모습 보이고 거기다 탈당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 내가 이제 못 참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마도 여러 가지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불교계의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불교계 입장에서도 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해왔고 이미 뭐 이 1000년 이상 혹은 우리나라에 정착했던 종교로서 여러 가지 이 정말 이 사찰 내의 경례를 또 이 관리 감독하고 자연 보호하는 등의 노력들을 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소위 이 강제로 사실상의 몰수에 준해서
이 뭐 강제 공원화하고 또 입장을 이 여러 가지 입장과 통행에 대해서 이 지정하면서 강제 지정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이 역사 의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이 국정감사라는 또 짧은 시간 안에 다 그 부분을 이 역사성까지 다 검토해서 또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전국 승려 대회를 통해서 불교계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겸손하게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청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또 이 전국 승려대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실 거고요. 또 이미 지금 17일에 이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저희가 원내대표 또 윤호중 원내대표님도 함께 가셔서 여러 이 총무원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무원장께서도 여러 고심을 하시라 보고요. 아마 이 전국 승려대에서 어떠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지도부가 판단하는 몫이지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 네, 언젠가 아니 이제 아시겠지만. 좀 정청래 의원이 내일 송영길 대표도 이 승려대회에 참석해서 일단 불교계를 좀 누그러뜨린다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은 앞서 이제 제가 보도를 보면 참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밝혀서 또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탈당 얘기까지 듣는 바에 내가 나도 못 참아 약간 저가 볼 때는 약간 이런 정청래 느낌이어서. 의원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발언 취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본인이 숙고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이렇게 행동하기까지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하게 피력하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숙고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동료 의원 한 명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 지도부에 떠미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건 뭐 지도부가 그럼 탈당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함께 몸을 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청래 의원,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 선거 국면들을 이겨내거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함께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님의 입장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조계사를 찾아서 108배를 하셨고 또 여러 인터뷰와 또 총무원장님을 찾아뵙고 또 같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또 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간담회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여러 가지 이 반성과 사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미 같이 이 조계사 방문에 총무원장님과의 이 간담회 또 108배까지 했던 노력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하면 개사과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또 7분밖에 안 되는 질문조차 받지 않았던 그 짧은 기자회견 정말 그 부분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과라면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지금 이번에 네. 사과의 정신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MBC 스트레이트는 또 가처분 신청 또 내셨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번에는 알고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과의 어찌됐건 사과에 진정성이라는 대한 건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본인에게 겁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진심으로 가슴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게 되는 내용일 텐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제기됐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나서 다시 상대 정당을 끌어다리는 듯한 정치, 이 공세된 자세하게 행동을 설명드렸습니다. 표현드리게 되는데요.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게 된다면 우리 장경태 의원님처럼 기승전결, 시종일관 다른 정당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게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한번 좀 워낙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이 모습도 기억해 우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에 오죽하면 이런 행태들 때문에 외신에서도 4.7 보궐선거에 패배하고 났던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활자까지 영어로 적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내로남불이라는 정당의 꼬리표를 우리 장경태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불교계가 민주당의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발언 때문에 그 지난해 10월 발언이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러자 이제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도 이제 여러 사찰을 돌면서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또 그러니까 성난 좀 불심을 좀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찰을 방문해서도 계속 약간 그 문제로 촉발된 이런 것들을 좀 달래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관련 회의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종교단체에서 뭐 국회 의원직 사퇴해라 이런 걸 아무리 대선 전이지만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가 아침 회의에서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대선 48일 전에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계가 너무 심한 네. 지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계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 발언 때문에 이게 이제 여과 없이 많은 국민들에게 다 많은 내용들이 알려지게 됐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 건 선당 후사 등을 언급하게 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 스스로의 정리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날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무리를 빚었던 많은 의원들에게 문제가 제기되면 처음에 조금 억울한 마음을 피력하다가도 스스로 탈당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글을 보면 절대로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게 되는지 결국 당 전체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행동보다는 억울함에 대한 표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정청래 의원의 행동과 말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 같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건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이 표현하셨지만 정청래 의원과 사적으로 친분을 오래 갖고 있었던 정치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히 말하는 이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또 눈치를 보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동들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불교계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러 번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출당 의원직 사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내일도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대선 전이어서 민감한 질문일 것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이 정청래 의원의 사과가 진심이었지 않기 때문에 불교계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김병민 대변인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질의보다도 오히려 이후에 빠른 사과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이후 이 수습하는 과정이 좀 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뭐 저는 조만간 이제 교회 이 목사님들께서도 이 전국대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예배당을 폐쇄 명령했던 도지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 신천지 예배당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했던 대검 검찰총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의혹이 목사님들께서도 전국대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근데 정청래 의원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 친문의 나름 또 목소리가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대해서 또 선대본 지도부에 대해서 이해관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른 당 문제에 대해서 과하게 있는 내부의 문제를 갈등을 막 증폭시키기 위해서 타당에서 말을 얻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일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가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을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네, 이런 얘기들을 과하게 증폭시켜서 당내에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했다 뭐 이 정도. 잘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민주당 얘기도 여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 또 쏟아진 말들 중에 눈여겨볼 말들 강재화 아나운서가 썰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3위부터 만나보시죠. 합니다와 심쿵. 대선까지 48일.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합니다 시리즈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심쿵 공약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이 후보, 문화예술인의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약속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요,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 내역을 조회하면 10일 안에, 열흘 안에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거대 담론 보이지 않습니다. 2위입니다. 청와대 수석 폐지. 대선 레이스에 돌아온 신창정 정의당 후보,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해 청와대 수석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국무총리를 국회로부터 추천받겠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 체제를 그대로 존속한 토대 위에
대통령제 판례는 제가 단언컨대 그걸 감당할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 임기가 아닌 양당의 독과점이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1위 보시죠. 밥상위 안철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양자 TV 토론 총력 저지에 나선 국내당. 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오늘은 설날 밥상을 언급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서 안철수를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입니다. 양자 TV 토론 때문일까요? 국민의 마음속 안철수, 설날 밥상 위의 안철수, 유독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재원 아나운서가 썰픽으로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먼저 장경태 의원님부터 하나를 고르셔서 촌철살인을 더해주시면. 네, 저는 1위로 나온 이 밥상위 안철수를 꼽고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이 안철수 후보도 대단히 TV 토론 하고 싶을 거라고 봅니다. 또 특히나 지금 요 근래에 여러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여러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승했다, 뭐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법정 토론이 3회로 현재 이 법적으로는 3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선 7회로 제한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TV 토론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도 안 하니까 1대1 토론이라도 제한한 거죠. 윤석열 후보께서 TV 토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면 저희는 뭐 이 안철수 후보든 심상조 후보든 함께 토론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날짜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27일로 알고 있었는데 31일이었다. 혹은 31일로 하자고 또 제안하시면서 차일피일 또다시 후보군이 넓어질 경우에 이 TV 토론 자체를 또 설 전에 하기로 했던 합의가 깨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고요. 저는 어찌되건 TV 토론 많았으면 좋겠다. 또 윤석열 후보께서도 3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론 27일에서 왜 31일로 갑자기 바꾸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7일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27일은 음력 25일이고 31일은 음력 29일이라서 혹시 선언 날 혹시 길이를 택한 건 아닌가? 이게 건진 법사님의 제안이 아니었나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좀 설 전에 바꾸셨던 날짜를 굳이 또 심지어 이 3사 지상파 3사가 다 합의해서 논의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빠르게 아무튼 둘 다 해도 좋습니다. 27일, 31일 둘 다 해도 좋으니까 TV 토론 날짜 좀 지금 빨리 뭐 날짜는 거의 주십시오. 확정된 거 아닌가요? 날짜를 31일로 확정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면 27일 날짜가 양당이 합의한 날짜입니까? 뭐 거의 이 지상파 3사에서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한 날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양당이 합의한 날짜가 아니라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한 조정을 얘기했던 것이고 일방적으로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1일을 또 무슨 손 없는 날 운운하게 되는 정치 공세 프레임에 가두는 듯한 발언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계신데요. 장경태 의원님과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48일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악의적으로 네거티브 흑색 선전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면 계속 이런 프레임에 가두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국민들께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들이 늘어난다는 얘기 드리고요. 30일, 31일에 대해서 지금 양당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30일과 31일인고 하니 설 전에 가능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TV 토론을 시청할 수 있는 날짜들을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구정 전에 있는 일요일과 월요일 저녁 정도에 맞춰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명절에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위해 잘 준비된 후보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TV 토론을 보실 수 있도록 27일, 31일 둘 다 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상파 3사에서 지금 편성 프로그램 27일 비워둔 거 알고 계시죠? 31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내일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실무에. 장경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31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편성표는 아마 내일 다시 한번 실무회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7일, 30일 둘 다 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비어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협상단보다 훨씬 더 우위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양당 정치에서 각자의 정당이 위임해 있는 협상단에서 같이 양 정당이 토의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방송국과 함께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아니
민주당에서 협상단이 와서 같이 회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갑자기 뛰어넘어서 여기 장경태 의원님이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 알 권리 얘기하시죠. 이재명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아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두 번 다 하자고 이재명 후보께 얘기해서 설득된 내용입니까? 아니 동료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못할 때는 아니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이 대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선대본부의 대변인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공당의 의원으로서 27일과 30일 이미 27일은 방송 지상파 3사에서 편성표를 비워놨다고 하니 그럼 둘 다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더 충족하면 어떠냐. 본인이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해당 그 제가 정리 좀 해서 선대본에 말씀드리면 가셔서 돌아가셔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주장을 좀 저는 장경태 의원님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TV 토론을 하나를 같이 방송사와 협의하고 그 내용들을 TV토론을 통해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준비하고 있는 양 당의 선대본부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그리고 이 토론을 국민들께 전달드리려고 하는 방송국에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토록 가볍게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제안하게 되는 모습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토론 자체에 대해서 양자 토론에서는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다 왜 우린 빼냐라고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법정 3회 토론 말고도 같이 하실 생각은 혹시 윤 후보 측은 있나요?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토론을 예. 안 해봤겠지만 김병민 대변인 생각은 어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 토론에 따르면 특정한 기준들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전국 정당 국회의원 득표 득표율 기준, 예. 뭐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법정 토론을 갈 때 심상정 후보가 그 지위와 자격에 토론에 들어올지도 아직은 명확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국민들께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그 전에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들의 여론들을 겸허하게 좀 경청하고 들어보는 과정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사자든 사자든 양자든 뭐 다 수용합니다. TV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찌되었건 여러 이 협상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찌되었건 이 윤석열 선대본 측에서는 더 이상 설 전에 이 양자 간에 토론하기로 했던 것들 절대 깨지 않는 약속을 깨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24일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3자 또는 4자 토론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설 전에 하기로 했던 것과 이 약속까지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간의 토론이 아니었더라도 이 3자든 4자든 토론에 꼭 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양자 토론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TV 토론 가지고 많은 얘기를 혹시 또 고르실 게 썰피게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그렇죠. 지나서 많이 지나서 다음 마지막 주제로 주제로 넘어가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다음 주제가 또 있습니다. 주제는 섭섭하지 않은 시의장. 이 시는 성남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공개된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화천대 대주주의 녹취록에 보면 2012년 6월 말에 김만배 씨가 일단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 이제 도시공사가 나중에 대장동 사업을 하게 되지요. 주도하게 되죠. 달라고 했고 실제 다음 달에 최윤길 당시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김만배 씨는 본인의 대학 동문인 민주당의 성남시 의원을 통해서 최윤길 씨를 당시 의장까지 선출하도록 힘을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듬해 2013년에 보면 당시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영학 씨와 얘기해서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라. 결국 최 의장이 시장하고 협상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영학 회계사는 그 좀 뒤에 김만배 씨와의 통화에서 공사 설립할 때 최 의장이 제일 고생을 많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시장하고 협상해야 돼.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가르마를 좀 타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시장은 이재명 지금 후보죠. 그래서 최 의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뭔가 협상을 해서 이 도시공사 설립을 주도하게 했다, 하게 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김만배 씨 측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든 꼬드겨야 돼. 최윤길 의장을 활용해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자, 일단 가르마는 타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김만배 씨의 주장대로 많은 내용들이 현실, 사실로 흘러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고요. 여기에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 그리고 여기서 필요했던 사람을 의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까지 보여주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건 말 그대로 시작의 시초 단계인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든지 이 모든 애들이 하나둘씩 맞물려서 풀려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구속돼 있는 인사가 유동규 씨 아닙니까? 그 유동규 씨에 대한 인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재명 전 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의 그림, 퍼즐 조각으로 맞춰봤을 때는 지금 몇 개의 퍼즐 조각들은 하나둘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윗선의 퍼즐 조각들을 계속 가려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에 관한 퍼즐, 이 내용 좀 빨리 알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개발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던 제안해서 추진했던 법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정영학 회계사의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김만배 씨가 최은길 의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또 결국 최 의장이 협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어쨌든 의장이 주도해서 나서고 있다는 점. 또 2021년 1월 이 녹취에서도 최 의장이 감사하다고 드릴 수는 없고 고문으로 모셔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이 김만배 씨가 최재경, 곽상도, 김순환, 권순일, 박영수, 홍선근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님께서 50억 클럽이라는 이 명단을 공개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돈 받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 주도하신 분들 대부분 사실 전원 다 새누리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전원이요? 민주당의 소속이거나,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출신 또는 새누리당 관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박근혜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랑 관계가 됩니까? 권순일 대법관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대법관 추천을? 네,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나 민주당의 추천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포함됐으면 참 그런 이 소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찌되건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도시개발법도 주도하셨고, LH가 공영개발하려고 했던 걸 LH 손도 떼게 하셨고, 여러 가지 이 의장직도 제공하고 의장이 시장과 협상하고 또 의장에게 감사도 고문으로 위촉하고 이 50억 클럽 명단까지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줄줄이 읊고 있는 이 모든 정황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 뭐 윗선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윗선 제발 빨리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될 때 일어났던 이 일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연관이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재명 전 시장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아무런 정말 연관이 없다고 아무런 생각합니다.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동규 씨가 그런 이 여러 가지 이 뒷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도시개발법의 총사업비 개발이 환수 조항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만약 이 성남시장이 도시개발법에 있지도 않은 이 개발이 환수를 가지고 이 강제로 이 압류를 했다면 그건 오히려 직권남용이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또 무서운 시장이었다라고 하시겠죠.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장경태 의원님 주장에 얼마큼 동의하시는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실 또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그 녹취록 얘기까지 두 사람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재영 아나운서와 하는 뉴스 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로데오 그림 그려갔던 거 기억나? 뭐야? 그런데 기억이 나더라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었어, 확실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아, 너 때문인 줄. 너 때문이야. 이 너 너는 때문이야. 누군가요? 아, 네, 지금 저보고 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극존칭을 써야죠. 자, 어제 정청래 의원의 이핵관 얘기하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힘을 싣는 얘기가 오늘 추가로 있었는데요. 아, 예. 앞서 키워드 너, 그 주인공은 바로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얘기 갖고 왔습니다. 아,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 근데 이 트위터, 이 짤인가요? 이 포스터는 누가 올린 겁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예. 더 레프트라는 트위터리안이 올린 겁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보여주시죠. 살다가 조선일보에 언급되는 날이 왔다. 좀 화려하고 좋은 걸로 많이 퍼거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 문파 음모론 뿌렸다, 맹폭당한 이재명 대변인 링크까지 걸어서 올렸는데요. 현근택 대변인을 집중 겨냥하는 트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태가 우냐, 우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이 더 레프트라는 트위터란이 현근택 대변인을 겨냥한 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18일 현 대변인 페이스북에 이런 포스트가 올라왔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며 소위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 비하받고 있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런 영상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음모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예, 현재는 삭제가 돼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예. 제작자는 동일합니다. 더 레프트라면서 그림을 사진 3장이 있는 포스트를 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더 레프트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보여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관련 포스터 제작으로 유명한 누리꾼 트위터리안입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포스터를 많이 제작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사하다는 답을 했던 트위터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대변인이 올린 포스트를 보고서 분노해서 현 대변인을 겨냥해서 계속해서 트위터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김어준 씨도 자신의 라디오에서 이런 음모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걸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어이가 없다라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근택 대변인이 이 더 레프트라는 트위터리안을 공격하자 마치 음모론을 만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음모론을 만드는 것처럼 공격하자 사실이 아닌데 왜 그런 걸 하냐라고 현근택 대변인에 대해서 강하게 포스터로 비판을 한 거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근택 대변인이 입장을 냈습니까? 네,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국회에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접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럴 위험성은 있지 않느냐. 그건 알리는 차원이었어요, 저는. 예. 뚜렷하게 입장을 좀 얘기하진 않았지만 들어보면 예전부터 좀 제기되어 온 건 딥페이크, 좀 위험하지 않겠냐.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공유 차원으로 올린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오후에 사과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페이북에 올라왔던 사진 3장과 올린 더레프트가 제작한 거 아니냐라고 했던 포스터.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글을 쓰는데 보다 신중하도록 하겠다라는 사과를 올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더 레프트는 친문 지지자였는데 현근택 대변인과 갈등이 생기면서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된 그런 경우네요. 민주당 내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모론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더 보태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조홍천 의원 또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거 좀 집중할 여유 없다. 여기 내부 상황 집중하자. 그리고 김효은 다른 대변인이죠. 강성친문 지지자라고 특정한 거 어떤 근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은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이런 거 하나 다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강재영 아나운서 뉴스 설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가 붕괴된 지 열흘째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총체적 부실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원인으로 불량 콘크리트와 철근 사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비단 HDC, 현대산업개발만의 얘기가 아니라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면서 일각에선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레미콘 업계에서 품질 관리자로 일했던 제보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레미콘 업계에서 품질 관리자로 일하셨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그럼 주로 하신 거죠? 레미콘 납품하기 전에 자재 입고 검사라든가 출하 시에 샘플을 떠가지고 초기 강도, 그다음에 재령 28일 강도 등을 테스트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제품을 납품하였는지 검사를 하고 그 현장과 그 품질관리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레미콘이 납품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계 내부의 일을 이렇게 갑자기 또 제보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몇 년 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 예비 입주자 자격으로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뭐 제가 했던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콘크리트 쪽에 눈이 먼저 갔겠죠. 그랬더니 뭐 이전에 뭐 관행처럼 여겨졌던 게 뭐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또 이 일 때문에 이전에도 몇 번 제보를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뭐 전혀 뉴스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전이라고 하면 언제쯤이라고 알면 그게 한 될까요? 3, 4년 전쯤에 그 불량 레미콘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뭐 이렇게 제보를 하고 뉴스마다 댓글도 달아보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보를 여러 번 했지만 변한 건 딱히 없었다. 자,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이번 광주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금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그러니까 콘크리트 양생이 부실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좀 친숙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저는 이게 뭐 예견된 사고라고 그냥 봐요. 콘크리트 문제라고 한다면. 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집안 치마나 그 철근이나 구조물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콘크리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 문제라고 해도 뭐 규격 미달의 콘크리트, 뭐 양생 공법을 뭐 지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타설 시에 그 타설 시공자의 능력이 뭐 숙련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면 콘크리트의 문제인데 이게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요. 이게 겨울철에는 뭐 평균 기온이 뭐 4도 이하에는 겨울철에 따로 쓰는 배합비가 있는데 뭐 그에 따른 양생법도 다르고 그럼 뭐 현장에서 열풍기도 써야 되고 방풍막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과연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크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뭐 감리도 있고요. 현장마다 그 품질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뭐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고 뭐 온도라든가 뭐 환경 전체적으로 그 조건을 계속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체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장 이상이 없다라고만 표기를 하고 그걸 서류화만 해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장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품질 미달 콘크리트가 건설 현장에 쓰이게 되면 문제가 될 건 너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나요? 일단 뭐 콘크리트에서는 강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또한 뭐 그렇다고 뼈대가 되는 철골하고의 그 접착력도 중요가 되고.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물과 시멘트의 적정 비율이 맞아야 돼요. 이게 콘크리트가 붙기 전에 얼게 되면은 이제 물이 동결이 되면서 그 뭐 얼음물 얼리듯이 부피가 커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날씨가 풀려 녹아서 그러다 보면 공극이 생긴 다음에는 재령 28일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규격 이상의 강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겨울에 아파트를 짓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짓지 않나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짓고 있죠. 겨울철에 배합비가 다르고 양생법도 다른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걸 현장에서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네, 것들은 그렇죠.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서 있던 노동자들이 적당히 숙련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레미콘 회사들이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배합 비율을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언급하셨잖아요. 실제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뭐 불량 콘크리트라기보다는 이제 규격 미달이 발생하는 게 건설 현장에서는 항상 그 건설 회사에서 최저가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수익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레미콘 회사에서는 그 가격을 맞춰서 최저 단가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품질은 떨어지겠죠. 레미콘 회사도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첫 번째가 일단 뭐 비용 문제고요. 건설 회사에서는 건축비 절감을 하고 레미콘 회사들은 낙찰가루에 단가를 맞추는데 원가를 절감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원자재라든가 거기에 레미콘에 들어가는 자재의 품질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렇게 올해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시멘트 가격이 제일 비싼데 시멘트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 뭐 보시면 되겠죠. 겨울철에는 사실 그 일정 양의 시멘트를 더 넣게 돼 있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겨울인 거 겨울철에는- 감안을 해서 더 튼튼하게 지어야 그렇죠. 하니까 그런 건가요? 조기 강도 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조기 강도 발현이 돼야지 28일 재령 강도도 나오고 나중에 그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건데 그 초기에 그 수하열이 발생을 시키려면 뭐 봄, 가을, 뭐 여름에 그 수하열이 발생하는 거는 일단 외기온이 높다 보니까 뭐 시멘트 양이 좀 적더라도 그게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외기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수하열을 더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시멘트 양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멘트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비용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고가 발생했던 뭐 광주 아이파크도 그렇고요. 뭐 인건비 때문에 3명이 아닌 혼자서 일했다는 제보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인건비, 결국엔 비용의 문제인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이제 사실 현장에서는 뭐 3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3명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는 품질관리실장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 품질관리실장마저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꽤 많아요. 계약직들이 많아요. 네. 비정규직이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사실 외람된 말씀이다만 일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숙련된 그런 비정규직들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까? 그거는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고 현장마다 그런 그 자격을 규정을 해놔요. 해놓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뭐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장 업무를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이제 사용 전에 레미콘 품질을 검사합니다. 하지만 검사 역시 요식행위다. 이런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리베이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실험이에요. 그 레미콘이 타설하기 전에 현장 품질 시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뭐 규격에 맞게 제품이 들어왔는지에서 뭐 슬럼프, 공기량, 뭐 염화물, 온도 이런 걸 현장 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감리도 입회를 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뭐 품질관리실에서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새벽에 타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길게 이어지면 뭐 자정이 넘어서까지 현장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품질관리실 인원이 1명이고 감리도 뭐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시간까지 뭐 12시간 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현장에 나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레미콘 회사에서 거의 다 맡아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 실정이. 그게 관행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나 다름이 없죠. 만약에 10대의 레미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현장 실험자입니다. 그럼 그 출하실하고 통화를 해요. 뭐 만약에 2번 차에다 정상 규격의 레미콘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럼 랜덤 샘플링을 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그 차에서만 시료를 채취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실은 차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사를 그렇죠. 하고 불량한 건 다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건설 노동자가 꼽은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 속도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전이죠. 충분히 하층 부분이 양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근데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건 콘크리트가 문제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본다고 하면 1층을 2층을 짓는데 1, 2층을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3층, 4층에 올라갔다 치면 아래층 부분이 강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3층, 4층을 올렸을 때 아래층이 무너지면 당연히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짧은 콘크리트 양생 이것들이 계속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결국은 비용 문제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근데 이 관행들이 사실 여태까지 계속 돼왔고 제보도 몇 년 전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뭐 건설사와 그 레미콘사의 갑과 을의 관계가 뭐 제일 클 것 같고요. 일단은 수익 구조상의 문제도 있어요. 레미콘 단가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건설사에서는 하루 인건비 줄이면은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양생을 거치지 않고 그 다음 층을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뭐 자꾸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하청 문제도 거기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가 사실 많이 올라서 이런 소식이 들 때마다 더 불안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레미콘 업체 품질 관리자 제보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